자, 그리고 지금 속보 하나가 들어온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그 트럼프가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서 15%의 관세율로 정해졌다. 협상이 됐다. 15%로.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굉장히 비슷한 관세율이 적용이 됐었잖아요. 25% 매길 거야 막 했었는데 일본이 15%라고 하니까 우리도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럼 뭐 우리가 예를 들어 15 내는 건 굉장히 좀 많이 15 된다면 그 굉장히 좀 그것도 부담일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관세라는 건 다른 나라의 경쟁 우위를 봐야 되는 거니까요. 비교해 볼 때는 우리가 좀 낮은 상태가 아니고 유럽이나 뭐 캐나다, 멕시코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조금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한번 생각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블룸버그 뉴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있어 보이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네. 트루스 소셜에서라고 하면 좀 그랬잖아요. 블룸버그가 이러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요. 네. 자, 오늘은 또 부동산 지금 강남이고 어디고 지금 싹 죽은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요즘 뭘 느끼냐면 부동산에 거래 취소가 많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실제인지 한번 볼게요. 제 느낌인 그런데. 그럴까요? 네. 자, 그러면 가장 시장의 이야기 정확하게 전해주시는 분전 아카데미의 김건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일단 시장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겠어요? 시장 분위기는 그 627 대출 규제 이후로 확실히 식었죠. 네, 확실히 식었고 말씀하신 대로 계약 취소도 꽤 있어요. 특히 이제 가계약 취소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가계약이랑 계약이 됐다는 건 사실은 계약금 10%를 넣었기 때문에 이걸 취소하는 경우는 사실은 흔치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있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가계약 취소는 물론 공식적으로 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름아름 보면은 가계약 많이 취소했다 이런 얘기도 많아서 사실 특히 이제 상급지 많이 올라갔던 소위 이제 비싼 동네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식은 상태고 그런데 좀 이렇게 거래량 같은 걸 보면 의외로 혹은 누군가는 예측을 했을 수도 있지만 좀 그렇게 비싸지 않은 동네들 뭐 15억 이하 이런 동네들은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는 어느 정도 꾸준히 좀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동네별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고가 아파트 많이 있는 강남 3구 뭐 마용성 이런 데들이 이제 거래 취소 내지는 아니면 거래 좀 약간 정지된 상태. 굉장히 줄었다고 볼 수 있어요. 가격이 혹시 떨어지진 않았어요? 가격은 저도 좀 이거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예전에도 규제 같은 게 뜨면은 딱 뜨자마자 바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뜨고 나서 약간 집주인들도 약간 뭐 소위 간을 본다고 할까 요 정도까지는 따라잡나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둘 다 약간 관망세 요새는 이제 거래가 적은 거는 약간 관망세 같은 거고 가격은 일부 되게 뭐 유명한 뭐 압구정 모 단지에서 호가 기준으로는 뭐 8억, 9억 이렇게 내려간 거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실거래가 뜬 건 아닌데 그런 일부 정말 금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뭔가 다른 걸 매수를 했거나 이미 매수를 했거나 이걸 팔릴 줄 알고 매수를 했고 이걸 좀 더 높게 받으려고 하다가 규제 터져서 급매로 나왔거나 이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정말 급한 케이스들 몇 개 빼고는 약간 호가가 좀 내려오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되게 고가 아파트임에도 전 고점 근처에서 거래가 일부 그러니까 양은 적지만 일부 발생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되게 분분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대출 규제 해봤자 어차피 여기는 현금 부자들의 세계야. 상관없어라고 하면서 거래 되잖아요. 조금 한두 달 더 있으면은 또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예전처럼 이런 분위기가 있고 하나는 이거는 그냥 약간 시장의 관성 때문에 예전에 비싼 뭐 예를 들어 엄청 비싸게 거래됐는데 한 1억 낮춰주면은 좀 혹하니까 일부 사람들이 소위 속아서 약간 호구 잡혀서 거래된 것 뿐이다라는 파가 있는데 저는 약간 뭐 극단적인 파는 아니지만 조금 조정이 앞으로 계속 될 거다. 적어도 하반기는 될 거다라는 쪽에 좀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정부랑 또 달리 이번 정부 6.27 그때도 이제 발표하고 바로 적용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없었죠.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예측 불가함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조심하는 경향들이 아마 심리적으로도 좀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살려고 하는 분들 사이에서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 측면도 그 딱 이번에는 특히 약간 뭐 일부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일부 동의를 하는데 불합리할 정도로 그 경과 규정, 즉 뭐 언제까지 계약하면 요거는 예정 규정을 봐줄게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정말 빡빡하게 했거든요. 정말 약간 소위 뭐 선의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합리적인 피해자들, 불합리한 피해자들이 있을 정도로 약간 엄청 빡빡하게 했거든요. 정말 야,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싶을 네. 정도로 빡빡하게 했는데 이게 약간 그 느낌적으로는 그 대통령이나 혹은 정부의 성격 같은 느낌인 거죠. 이거는 호락호락하지 않고 앞으로도 굉장히 소위 빡세게 걸겠구나라는 느낌적으로는 시장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말씀대로인 것 같아요. 예. 얄짤없다.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느낌. 있습니다, 확실히. 예. 혹시 전세 시장은 어떻습니까? 매매는 그렇고. 그러니까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냥 잠잠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시장에 물건이 되게 적어요. 전세 물건이 적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집 소유주들이나 상승론자 입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없네. 네. 전세가 오르겠네라고 하고 생각하는데 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매물도 적고 찾는 사람도 적은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기예요. 네. 다 재계약만 하고 있고 시장에 전세를 찾는 사람도 적고 네. 매물도 적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약간 뭐 가을에 약간 그 전세 성수기 이런 네. 데가 오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좀 단기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일단 한 3개월 예를 들어서 요 정도로 보면은 전세가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올 상반기에 네. 특히 마지막 5월, 6월 그 규제 직전에 엄청나게 그 매매 수요가 폭발을 해서 거래가 엄청 터졌거든요. 네. 그때 그 약간 갭 투자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급하게 내놓은 전세 매물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약간 전세 뭐 보증 비율도 낮아지고 약간 전세 대출 자체도 은행에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수요자들도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약간 5월, 6월 달에 과도하게 몰린 매매 수요가 전세 시장을 오히려 좀 누르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리고 입주장 같은 경우에 네. 요새 그 기사로 많이 나오는 반포의 메이플자이라고 굉장히 고가의 대단지가 있거든요. 여기 네. 같은 경우는 전세가 막 2억씩 떨어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 포함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전세가 조금 좀 약보합 혹은 보합 요 정도로 유지가 될 것 같고 근데 이 규제를 유지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뭐 중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내년 뭐 1년을 이렇게 보면은 전월세 쪽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조금 월세 쪽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 쪽이요. 전월세 평, 그러니까 소위 그 임대료는 그냥 적당히 우상향하는 오히려 매매 수요는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우상향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왜냐면 또 내년부터는 또 공급 부족이 좀 본격화돼서 약간 네네. 우상향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세 쪽에 뭐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증이나 이런 거를 통제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뭐 오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은 약간 보통은 전세를 월세 시장으로 돌리겠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전 정부의 국토부 장관도 전세의 소임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월세 시장으로 약간 선진국형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네.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그 임대를 주는 사람들이 일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대출을 받아야 월세를 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죠. 네. 월세를 줄 돈이 없는 거예요. 네. 조금 낮더라도 전세를 줘야지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조금 풀어주면은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주는 이런 시장이 형성되면서 월세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 이번 627 대책에 다주택자는 대출 빵원으로 만들었잖아요. 아예 그렇죠. 영원으로 네,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임차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이 어려우니까 월세를 가고 싶어요. 네.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놓을 수가 없어. 월세가 귀해요. 앞으로 월세가 귀해지게 됐어요. 월세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네네. 그래서 평균적인 임대료가 되게 오른다기보다는 좀 뭐 한동안 요게 약간 요 규제의 어떤 성향이 정리가 되고 나면은 내년쯤에는 월세 상승이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남 쪽에 지금 많이 들어간다는 데가 그 메이플자이 거기예요. 네, 뭐 많이 들어가고 싼데
문제는 지금 그 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비싼데 싸요. 비싼데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아 그래요? 그렇죠. 전세가만 좀 전세가가 엄청 낮죠. 예를 들면 매매가 대비해서 한 30% 전세가가. 왜 이렇게 싸요? 그게 원래도 좀 지금 매매가 너무 올라간 매매가 과열도 있어요. 예를 들면 30억이면 전세 10억이에요? 그쵸. 10억도 안 돼요. 45억이면 15억, 3분의 1부도 안 되죠. 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기본적으로 되게 대단지 3,000세대 넘거든요. 그 네. 대단지의 입주장에서 전세가 좀 낮은데 이 상황에서 이번 그 대출 규제에 그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가 네네. 나왔잖아요. 그게 네. 이제 임대인이 바뀔 때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는다. 요건데 그게 이제 분양단지에도 적용이 돼서 첫 분양한 단지가 준공돼서 입주할 적에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 못 받아요. 네. 올 현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 그 메이플자이도 올 현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입자가 그렇죠. 네. 임차인이.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전세가가 지금 국민평형 같은 경우는 지금 낮아져서 한 13억 막 14억 요 정도 하거든요. 그거 비싸죠. 비싸긴 한데 사실은 거의 사실 잠실 수준이니까 반포인데 반포 완전 신축인데 잠실 수준이니까 비싸지만 싸다고 표현을 한 거고 그런데 그 13, 14억이 현금으로 다 있어야 돼요. 대출을 못 받으니까. 네. 그렇겠네. 근데 현금을 다 마련할 수 있으면은 주변에 한 17, 18억 혹은 20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동네에서 네. 신축을 13, 14억에 갈 수 있는 약간 전세의 약간 이중 가격 이런 게 형성이 돼요. 거기가 전세 싼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선호되는 무슨 워낙 고가긴 하지만. 그리고 엄청 그 또 고급화해서 이제 소위 돈이 많으신 분들이 선호를 하는 그런 단지죠. 아 그래요. 심지어 신축인데. 그렇죠. 네, 대단지에다가. 그러니까 싼데 비싸다. 아니 비싼데 싸다. 네, 맞아요. 싼데 비싼 게 아니고 비싼데 싸다. 그렇죠. 네. 네. 여튼 뭐 네. 강남의 그런 상황들이 현재 매매 시장 그리고 이제 전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고요. 앞으로도 근데 상당 부분은 요 기조로 정부는 갈 거고 아마 이거보다 더 쪼이거나 그러니까 풀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의 세기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항구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2019년에도 그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대출을 안 해준 적이 있잖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 나왔을 적에 왠지 일시적일 거. 어떻게 대출 한 푼도 안 해줄 수 있어 네네. 앞으로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종합적으로만 그때보다 결코 약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이 정부에서는 바뀌진 않을 것 같다. 이번 정부 하에서는 바뀌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강하다고 컨센서스가 뭐 예를 들면 민주당 안에서도 강한 규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시를 들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를 그 확대하고 유지하고 하면서 네, 2020년대 초반에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판을 받으니까 너무 약간 사회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이거는 특단의 조치다. 일반적인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특단의 규제다라고 하면서 5년을 계속 연장을 했고 네. 잠깐 풀었다가 다시 묶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섣불리 풀었다가 티어 5를 우려가 당연히 이거를 누가 소위 안고 가느냐 이 풀어주는 현상을 네. 풀어줬다가 누가 예를 들면 다음 대통령이 그렇죠. 6년 후에 다음 대통령이 규제 너무 센 것 같은데 한번 풀어줬어요. 네. 그러다 툭 튀어오르면 그것 때문에 막 지지율 떨어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풀어주기 이번 정부도 그렇고 집값이 굉장히 안정화 혹은 네. 굉장히 폭락하는 시기가 오지 않는 이상 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이제 규제가 뭐냐가 이제 좀 관건이죠. 그러면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올 거다. 사실은 저는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유는 그간에 정말 많은 그런 공급 대책이 많이 나왔어요. 얘기한 대로 지킨 정부나 뭐 지자체도 사실은 거의 없고요. 신도시가 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지금은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막 드라이브를 걸려고 해도 뭐 LH가 부채를 엄청 안아가지고 그다음 적자도 안아갖고 하지 않는 상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뭐 이렇게 표 하나만 그 기사 하나만 보여드리면은 이번에 그 국토부 장관 새로 이제 지명되신 분이랑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내세웠던 여러 가지 중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뭐 유휴부지 뭐 개발해서 뭐 한다.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공공청사, 오래된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면서 1, 2층은 공공청사를 만들고 위에는 뭐 집을 짓는다. 이런 거는 되게 아이디어는 되게 좋죠. 네. 많이 나왔던 얘기고 이런 거를 실현하면은 저는 왜냐하면은 오래된 공공청사들이 입지가 좋아요. 그렇잖아요. 네. 굉장히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주상복합 같은 식으로 1, 2층은 뭐 이렇게 하고 위에는 괜찮네. 괜찮은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이제 양이 적기도 한데 문제는 그런 얘기들이 제가 그냥 간단히 검색을 해봤는데 예전에도 계속 나왔어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어 물론 이제 고인이 되신 시장님 정책이었지만 찻길 위에 임대주택 짓는다. 다리 있잖아요. 다리 아래에 또 임대주택 짓는 데서 맞아.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공공주택 혹은 이런 알짜 부지들을 개발하는 계획은 진짜 많았어요. 이거를 2016년으로 검색해봐도 계속 나와요. 네. 실현된 게 없다. 똑같은 레퍼토리. 그래서 약간 기대를 하자면은 네. 이번 정부는 추진력이 있잖아. 네. 예를 들면 뭐 해수부 같은 것도 원래 29년까지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올해 안에 해 하니까 올해 안에 하잖아요. 약간 이런 성격이면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는 갈 수 있지만 지금 이게 사실은 요거는 이제 사업성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 찻길 위에 임대주택 짓는 것 그 건설비 생각하면 못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있지만. 근데 이거는 좀 그 공급 정책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나왔던 건 이제 그 가계 부채 정책이었었던 거고 네. 부동산 대책은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왔죠. 안 나왔죠. 안 나와서 지금 일단 국토부 장관이 아직 네. 임명이 되지 그렇죠. 청문회를 네, 곧 네. 앞두고 있는데 근데 그 국토부에서는 사실은 제가 그냥 느끼기로는 혹은 그 장관 이제 지명자가 네. 해왔던 것들을 봤을 적에는 국토부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한 규제 드라이브를 당장 걸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국토부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은 무슨 투기과열지구 뭐 이런 걸 확대하고 뭐 이렇게 네. 뭐 거래를 제한하고 이런 쪽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저기 후보 시절에도 그런 거래 제한 뭐 이런 것들은 부작용이 많더라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거를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네. 대출 규제 세게 나왔으니까 요걸 보고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예전에 그 의정 활동 이런 것들을 하신 걸 보면은 네. 의외로 민주당의 지금 국토부 장관 후보인데도 뭔가 완화적인 그런 것들을 그래요? 냈었어요. 입법들을 뭐 네. 예를 들면 뭐 재건축 할 적에 뭐 동의율이나 아니면 무슨 소규모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완화적인 것들을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어쨌든 뭐 그다음에 네. 국토부에서는 지방 균형 발전 요런 쪽 그 이번 장관 후보자도 좀 그런 쪽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국토부에서는 오히려 지방 균형 발전이나 뭐 교통 대책 요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차관 그 가천대 교수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공공주택 쪽은 많이 이렇게 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주택은 규제보다는 공공주택 확대, 공급도 공공주택 중심으로 좀 확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지금의 투자하지 마 이런 규제를 거는 거는 네. 금융 쪽, 공급은 공공주택 쪽으로 확대 규제보다는 이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둔치 쪽에 나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둔치요? 네. 둔치? 둔치에다가 한강 한강 둔치에다가 때려 짓는 거지. 하면 좋대 뭐. 네, 그러면 어때요? 뭐 좋지 않아요? 저 진짜 저는 한강 자주 가는데 거기 이제 보면 둔치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수상 택시 정거장으로 썼던 그런 장소들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약간 공간이 있어서 야 여기 집 하나 있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이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차피 그건 뭐 누가 땅 사야 될 필요도 없고 네네. 그냥 뭐 서울시나 뭐 나라에서 때려 지으면 되잖아. 그리고 약간 그 서울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공급이라는 게 서울 쪽이 좀 더 중요시 되는 분위기인데 네. 공급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뉘앙스로는 서울시장은 약간 정부와 약간 대립 같은 느낌이에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금융 정책에 네. 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뭐 공공청사 이런 것도 사실은 서울시 소유 이런 것들이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공급 정책이나 서울시 그 시의 주택 정책 이런 거는 이제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욕을 먹고 있는데, 자 보세요. 둔치에 뭐 이렇게 2층부터 짓겠습니까? 한 필로티로 한 3, 4층 높이로 띄워야 되겠지 당연히. 그렇게 띄우고 그 다음에 그 뷰 막는다고 그러는데 그 뷰는 누가 만든 뷰입니까? 서울시가 만든 뷰인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공공임대를 짓는다 쳐. 네. 그게 이제 기존의 사람들한테 뷰가 좀 가리겠지. 그럼 그 사람들은 뭐 100년, 200년, 500년 계속 그 사람들이 독점해야 될 뷰는 아니잖아요. 그 뷰가. 새로 서울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주택 지어서 그 사람들이 그 뷰를 누릴 수도 있는 거지. 네. 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강 사시는 분들이 또 약간 걱정이 많으시네. 그 예전에 다른 나라 보면 이렇게 강에다가 배를 띄워서 배에서도 또 하시는 분들이 수상가옥, 예, 수상가옥처럼. 네. 그것도 뭐 한번 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거 형태가 아파트 중심으로 땅이 사실 좁잖아요. 네. 그래서 물에 아파트를 띄울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러면 이제 오늘 마무리 짓기에 앞서서 가장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 지금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소위 상급지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죠. 비싼 아파트들, 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하방 압력이 강하다고, 굉장히 강하고, 지금은 오히려 서로 관망을 하는데 안 내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네. 제가 100% 맞는 건 아니까. 근데 그런 기조하에 일단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3, 4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봤더니 김건 대표 말대로 좀 조정되네라고 하면은 더 기다려. 더 기다려. 흐름 타면 더 내려올 수 네네. 있으니까 일단 네. 더 기다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살짝 데이터 하나만 보여드리면은 네. 6억 이상 대출받은 비율을 그 추경호 국회의원실에서 조사를 했었어요. 1월에서 5월까지 올해. 네. 1월에서 5월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케이스 중에서 이렇게 이게 많잖아요. 강남구 56%, 서초구 47%, 용산구 46%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 사람들은 다 기존보다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적지 않거든요, 이 정도는. 게다가 지금 10억 이상으로 해도 서울 전체의 한 9.1% 정도고 강남 3구나 이쪽으로만 더 많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유동성을 통제하는 것에 시장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반 가까이가 못 산다는 거죠. 빨리 급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다음에 그것도 저도 급락까지는 안 가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매물을 끌어내는 정책은 아니에요. 사고 싶은 사람이 좀 못 사게 하는 정책이긴 하지만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빨리 팔아야 하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정책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던져야지 급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급락이 안 나오고 천천히 한 6개월 정도, 일단은 한 6개월 정도로 보면 6개월 정도 천천히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강남 요 비싼 곳들 포함해가지고 요런 비싼 곳들에서 그러면 못 사면은 풍선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대출 규제가 그 비싸지 않는, 소위 말하면 한 15억 이사 요런 곳들, 아니면 뭐 18억 이하 요런 곳들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영향이 적은 건 맞아요. 영향이 적은 건 맞고, 저는 요 곳들은 덜 올랐기 때문에 영향이 덜 받는 거를 떠나서 거기다 더해가지고 상반기 동안 많이, 그러니까 혹은 최근 2년 동안 많이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상향할 거라고는 보는데, 올해 하반기만 놓고 보면요, 이번 정책에서 또 하나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되게 강력한 정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총량제의 하반기 총량은, 대출 총량을 네. 반으로 줄였어요. 이거는 가격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적용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올해 이미 상반기에 이미 올해치 다 초과한 은행들 많거든요. 뭐 농협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미 대출을 그러니까 지금 이번 627 정책에 따르면은 뭐 계약 시기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출 나가야 되는데 은행에 갔더니 안 내준다는 거예요. 네. 대출 해줄 여력이 없어요. 본인들이 은행이. 돈이 없는 거죠. 갈수록 11월, 12월 될수록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적에 상급지 비싼 동네를 보나 중급지로 보나 일단은 관망하다 떨어지면은 또 관망. 근데 그 약간 그 비싸지 않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전세 만기예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 살까 매매 살까 하면은 소위 뭐 기준을 딱 15억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15억 이하의 비싸지 않은 동네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이사 가야 할 타이밍은 사도 된다.
뭐 집을 지금 딱 저점에 네. 너무 저점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분전 아카데미의 김건우 대표님과 함께 나눴고요. 저희가 또 시간이 바로 또 넘어가야 될 시간이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자산 중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보다는 이제 주식 쪽으로 네. 좀 점차 옮기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분위기가 어떻게 또 구현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하나은행에서 해외 주식 전용 통장 낸 거는 뭐 많이들 아실 텐데 뭐 매매 마진율 100% 환율 우대는 기본이고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 하나은행 해외 주식 전용 통장,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필수로 가져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